자, 알기 쉽게 설명하기입니다. 읽기하고 쓰기와 관련이 돼 있어요. 차후에는 이제 설명하는 글쓰기까지 가는 거지. 아마 학교에서 수행평가까지 요거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명 방법 파악하기, 그러니까 어떤 글을 조리 있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설명 방법을 사용하는데 뭐 정의라든지 비교 대조라든지 뭐 유추라든지 다양한 설명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 그 설명 방법을 글 속에서 파악하고 파악하면서 읽으면은 그 글을 좀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다라는 거고 설명 방법을 파악하면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키워졌다면 또 이제 실제로 써보는 글쓰기를 한다는 얘기겠죠.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설명 방법 파악하기. 자, 글에 사용된 다양한 설명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아마 들었을 거예요. 요 정의라는 게 뭘까? 정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 거지. 잘 이제 와닿지 않는다면 뭐뭐란 무엇이다. 그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 게 정의라고 보면 되겠고, 예시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건데, 예컨대, 예로, 예를 들어, 이런 표현법이 쓰입니다. 물론 이제 정의나 예시나 원래 정의는 따로 있어요. 좀 심도 있게 설명하는 방법이 따로 있지만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외우는 방법은 뭐뭐란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면 이게 뭐라고? 정의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예로 그다음에 예컨대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면은 예시라고 보면 되겠고 이거는 예시라고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비교 같은 경우는 뭐냐면 비교는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대조 같은 경우는 무엇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또 분류라는 표현 방법이 나와요. 분류라는 건 이게 선생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나누는 거라고 설명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라 묶는 겁니다. 어떤 대상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묶는 것을 이걸 분류라고 하고요.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거를 구분이라고 합니다.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나누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묶어가지고 분류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해. 분류법. 그래서 묶거나 나누는 것을 분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것, 또 역시 분류법의 일종이다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보면은 글에 따라서 다 다르게 설명됩니다. 난 분명히 나누는 건 분류라고 배웠는데, 왜 구분이라고 돼 있지?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 분명히, 이거는 묶는 거는 분류라고 배웠는데, 왜 나누는 걸로 되어 있지? 이렇게 배울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두 가지 다 알려줘요. 원칙적으로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묶는 것을 분류라고 하는 거야. 1학년 때 아마 품사 분류 기준에 대해서 배웠을 거야. 품사 분류 기준. 품사 분류 기준이 세 가지가 있어. 형태, 기능, 의미야. 단어의 어떤 형태가 바뀌냐 바뀌지 않느냐에 따라서 불변어, 가변어 나눠지고, 그치? 기능에 따라서 체언, 수식어, 관계원, 독립원, 용언, 그치?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체언, 수식어,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서 명사, 대명사, 수사, 뭐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조사, 감탄사, 그치?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 거야. 원래는 이게 나눈다라고 선생님도 방금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도 묶는 거예요. 어떤 사물들이나 대상의 이름들을 갖고 있는 것을 묶어가지고 명사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명사, 대명사, 수사부터 이제 형용사, 동사까지 딱 묶어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의미라고 얘기하는 거야. 의미에 따라서 묶어서 분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분류와 구분을 묶어가지고 분류법이라고 하고 원칙적으로 분류는 묶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분은 나누는 거예요. 알겠지? 자, 비교 공통점, 대조 차이점이고, 분류는 묶는 거고요. 묶는 거고, 그 다음에 구분은 나누는 거다.
근데 학교 선생님은 좀 다르게 설명했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에는 분류와 구분을 지금 따로따로 얘기 안 났지? 그치? 어떻게 배웠어? 그치? 분류는 묶는 거라고 했지? 그치? 그게 맞는 겁니다. 인과는 원인 플러스 결과라고 보면 돼. 원인과 결과죠.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대상 있지. 어떤 대상을 어, 부분에 따라 또는 요소에 따라서 나눠가지고 자세히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분류 같은 경우는 여러 대상이야. 여러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묶거나 나누는 게 분류 구분이잖아. 근데 분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대상, 그치? 추상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 대상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 하나의 대상을 부분 또는 요소별로 어때? 나눠서 자세히 설명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 시계 있죠. 시계를 분석해 보면은 시침, 초침, 그치? 시침, 초침, 분침, 그다음에 뭐 태엽,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바늘, 그치? 아, 바늘은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죠? 뭐 숫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요소별로 나누어 가지고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 게 분석이라는 거야. 벌레를 분석하면 어떻게 되겠냐? 머리, 가슴, 배. 그치? 머리의 역할, 가슴의 역할, 배의 역할을 또 자세히 풀어 설명할 거 아니야. 그런 게 이제 분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추상적인 것도 분석해서 설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지? 이렇게 아마 배웠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건 뭐가 되겠니? 냄비에 옥수수를 넣고 팝콘이 만들어지면 맛있게 먹는다. 이거는 그냥 팝콘을 넣고 냄비에 넣으면 맛있게 만들어진다. 뭔가 많이 생략돼 있잖아. 생략돼 있기 때문에 직접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걸 따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오른쪽처럼 자세히 과정에 따라서 풀어 설명해야 되는 거야. 그치? 이걸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위에는 설명 안 돼 있지만 설명 방법 중에 과정도 있다라는 겁니다. 과정. 그치? 뚜껑이 있는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그리고 달구고 팝콘용 옥수수를 넣은 다음에 이제 골고루 펼쳐놓고 뚜껑을 덮고 약한 불에서 5분에서 10분 튀기면 팝콘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라는 거야? 설명 방법을 자세히 풀어 설명한 거죠. 그렇죠? 과정입니다. 과정 일종의. 뭔 얘기인지 알겠니? 예.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잘 봐야 돼. 이제 뭐 그림에서 들려오는 소리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음, 여기 보면은 데이비드 호크니의 풍덩입니다. 풍덩이에요. 여기 그림에서 들려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공감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할 거란 말이야. 공감각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배웠죠, 그쵸? 공감각이 뭐야? 하나의 감각에서 다른 감각으로 이동 또는 전이 되는 거란 말이야. 여기서는 어느 감각에서 어느 감각으로 전이한 거야. 그림이니까. 그렇지. 시각적인 것을 청각적인 것으로 보통 얘기했다고 할 겁니다. 그치? 여기 보면은 청각을 시각화했다라고 되네. 요거 뭐냐면 이 그림만 보면은 시각적인 것을 청각적인 걸로 바꾼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원래 작가 있죠. 데이비드 호크니가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풍동 소리를 들은 거야. 풍동 소리를 들었어. 풍동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청각적인 것을 어떻게 시각화했다라고 보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지? 이거 작가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야. 작가가 먼저 탁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자 위에서 다이빙 뛰어서 딱 해가지고 탁 들어갔어. 풍동 소리가 들렸을 거 아니야. 그치? 청각적인 것을 시각적인 것으로 변화시켰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거는 그림만 보면은 시각의 청각화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청각의 시각화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공백한 하늘에 이제 비어 있는 하늘에 걸려 있는 촌락의 시계가 이거는 누구시냐면 김광균의 외인촌이라는 시예요. 자, 여기에 나오는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서 이 그림에 나오는 공감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공백한 하늘에 이제 빈 하늘에 걸려 있는 촌락의 시계가 여윈 손길을 저 그러니까 시계바늘이죠.
자, 이런 느낌이야. 자, 이 김광규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풍경 자체를 서양으로 해놓는 거야, 서양. 그래서 이렇게 약간 성교당 느낌 있죠? 성교당 느낌의 집이 있고 이렇게 뭐 이런 집이 있어.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뭐 시계를 달았다고 생각을 해봐. 비어 있는 요 하늘에 촌락의 시계가 여기 시계라고 보면 되겠지? 여인 손길이라는 것은 시계바늘이죠. 시계바늘. 이 시계바늘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이 시계바늘 자체가 여인 손길이라고 표현된 겁니다. 저 10시를 가리키며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겠죠. 10시를 가리키며 날카로운 고탑 같은 고탑이라는 게 아마 이렇게 높이 솟아있는 그런 성교당 같아요. 솟아있는 퇴색한 색이 바랜 성교당의 지붕 위에선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 안에 아마 종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종은 커다랗게 생겨가지고 밑에가 살짝 말려 있잖아, 그치? 이렇게 말려 있어요. 이렇게 말려 있는데 서양의 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삐죽 튀어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리고 요 안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막 흔들리면은 깡깡깡 소리가 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종 같은 경우는 이 밖을 여기서 쇠 같은 경우를 매달아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툭 치면 댕 이렇게 울린단 말이지. 근데 서양 종 같은 경우는 깡깡깡깡 이렇게 소리가 날 거란 말이야. 그 소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야. 결국에 소리죠. 자, 공감각적 심상은 하나의 심상에서 다른 심상으로 전이 옮겨가는 건데 여기서 원래 얘기하고자 하는 심상은 뭔가야? 시각인 걸까? 청각일 걸까? 원래 얘기하고자 하는 심상. 본심상. 종소리잖아. 청각이죠. 청각을 어떻게 표현했어? 푸르다라고 표현했잖아. 그럼 청각의 시각화라고 봐야 되는 거지. 하나의 감각에서 다른 감각으로 이렇게 전이시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공감각. 다시 말하면 종소리가 쫙 들려. 근데 나한테는 그 종소리가 색깔처럼 들리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 자, 뭐 이런 느낌도 있어요. 뭐냐면은 은빛 비린내. 여기 위에다가 은빛 비린내. 자, 비린내는 냄새죠. 은빛은 시각이란 말이야. 만약에 네가 강둑을 걷다가 비린 냄새를 맡았어. 그러면은 물고기가 물 위로 탁 튕겨 오르는 모습이 떠올려질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거는 후각의 시각화 이렇게 볼 수 있어. 하지만 물고기가 헤엄치다가 탁 올라갔어. 그래서 반짝해. 그 물고기를 보는 순간 나는 물고기의 비린내가 느껴져. 그럼 시각에 청각할 수도 있는 거야. 양쪽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건 하나의 심상에서 다른 심상으로 전이가 되는 게 공감각적 심상이고 이런 것들을 찾을 때에는 원래 심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야. 아, 여긴 종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청각이야. 근데 종소리를 푸른색, 푸른 종소리라고 표현했구나.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자,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 되는 게 문제가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공감각적 심상을 다룬 문학 작품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차후에 선생님 또 알려드립니다. 자, 김광균의 외인촌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이래. 낭독해 보세요. 낭독이라는 건 소리내서 읽어보란 얘기겠지? 시인은 귀로 듣는 종소리. 종소리는요, 어떤 감각이야? 청각적인 겁니다. 우리가 감각에는 뭐가 있냐면, 시각, 후각, 청각, 미각, 그 다음에 촉각. 이렇게 있죠. 이거를 한 번에 외우려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숭이 생각하세요. 시각, 후각, 미각, 청각, 그치? 그 다음에 요 손가락, 피부로 느끼는 거는 촉각 이렇게 되는 거야. 시, 후, 미, 청, 촉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 외에도 뭐가 있냐면 복합적 심상이라는 게 있고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게 있는데 공감각적 심상은 어떤 감각이 다른 감각이라는 거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각적이다라고 한다면 보통 두 개 이상 나오는 게 감각적일 겁니다. 감각적이다라는 건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가운데 하나 또는 둘 이상. 보통 이제 하나는 적잖아. 감각적이다 그러면은 시각이 뭐 주구장창 나온다든지 아니면 시각과 후각이 두 개 이상 나온다든지 이런 게 감각적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 같은 거 풀면은 감각적이다라는 표현은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자, 일단 공감각에 대해서 배웠고요. 영국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 풍덩을 감상하면 공감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대요. 호크니는 수영장에서 다이빙할 때 들리는 풍덩 소리입니다. 풍덩 소리를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했다니까 풍덩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잖아. 청각적인 것을 뭐로? 시각적인 것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표현했거든요. 귀로 듣는 풍덩 소리를 어떻게 눈으로 보게 했을까요? 색채와 기법, 구도 등 여러 요소로 조화를 이루어 가능하게 했대. 자, 여기는 뭐냐면 그림 하나가 있잖아. 아까 얘기했던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을 요소별로 분석하는 거야. 요소별로 분석하는 거야. 자, 아까 분석이 뭐라고 했어? 어떤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쪼개가지고 설명하는 거라고 했지. 그러니까 쪼갠다라는 게 어떤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요소일 수도 있어. 요거는 아마 요소가 색채, 기법 또 하나 뭐였더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을까? 색채, 기법, 구도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서 자세히 풀어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림, 데이비드 호크니의 풍덩이란 그림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 분석은 그 그림을 요소, 어떤 요소? 색채, 기법, 구도라는 요소로 나눠가지고 자세히 풀어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설명 방법은 요거 뭐가 되는 거야? 분석이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단 볼게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금 공감각이란 거에 대해서 우리 살아가면서 공감각에 대해서 이제 자주 접할 것이다. 그래서 공감각의 예시를 처음 데이비드 호크니의 풍덩이라는 그림을 갖고 왔고요. 예시입니다, 이게. 그치? 예시 첫 번째야. 또 하나는 이 뒤에 있죠? 뭐가 있냐면 음, 기모드의 아라는 그림을 갖고 왔어. 그러니까 공감각이 드러난 그림 두 가지를 갖고 온 거야. 그 두 가지 다 공감각을 잘 알려주는 예시인 거지. 예시가 지금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별로 설명 방법을 지금 따로 쓰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설명 방법은 뭐가 나왔어? 색채, 기법, 구도라는 요소죠. 요소를 근거로 해서 이 그림을 분석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럼 설명 방법이 지금 두 개가 나온 겁니다. 자, 색채를 살펴볼까요? 수영장의 파란 물과 다이빙 보드의 노란색이 무척 선명하게 보이는군요. 유화 물감 대신 아크릴 물감을 사용했기 때문이지요. 아크릴 물감은 유화 물감보다 빨리 마르고 색채도 선명하고 강렬합니다. 그 내용적인 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죠? 색채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파란색 수영장의 파란색 물과 다이빙 보드의 노란색이 무척 선명하게 보인다. 유화 물감 대신 아크릴 물감 사용했고 아크릴 물감의 특징은 빨리 마르고 색채도 선명하고 강렬하다. 그치? 두 번째 기법입니다. 기법은 물보라가 일어나는 부분만 붓으로 흰색을 거칠게 칠하고 다른 부분은 롤러를 사용해 파란색으로 매끈하게 칠했대요. 선명한 아크릴 물감, 거칠고 매끈한 붓질의 대비가 다이빙할 때 풍덩 소리와 물보라를 강조하고 있대. 그러니까 두 번째 분석 기법입니다. 기법. 어떻게 했다? 물보라가 일어나는 부분은 거칠게 칠하고 파란색 부분은 롤러로 매끈하게 칠하고 그치? 그래서 선명한 아크릴 물감, 거칠고 매끈한 붓질의 대비라는 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뭐라고 돼 있어? 반대되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반대되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두드러지는 이렇게 의미로 보이기도 해요. 자, 여기 대비에 대해서 좀 보세요. 대비가 세 가지 의미가 있어. 세 가지면은 색채 대비할 때는 색채 대비할 때는 색이 두드러지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야. 색이 두드러지게 차이 남을 대비라고 첫 번째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대조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대비가.
또 세 번째는 비율의 의미로도 쓰이는 거야. 비율의 의미로 써요. 뭐뭐 대비 몇 프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럴 때는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대비되고 있다. 이건 대조의 의미로 쓰일 수가 있어. 보통 미술에서는 대비라고 할 때 색채 대비고 현대시에서도 색채 대비하면은 봐봐. 흰색과 검은색은 반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파란색과 여기 나온 대로 노란색 아니면 파란색과 흰색 어때요? 색이 한쪽이 두드러지게 나오잖아. 그래서 완전히 반대는 아니잖아. 색깔이라는 건 반대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반대되는 색이라고 우리가 정해 놓은 거지만 자연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비라고 했을 때 색채 대비는 비교의 의미고 그다음에 대조의 의미로 쓸 수도 있겠고 비율의 의미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세 번째는 구도래요. 캘리포니아의 집, 수영장의 수평성, 다이빙 보드의 대각선이 야자수 줄기의 수직선과 대비를 이룬대. 대비를 이룬대. 그치? 어떻게 보면은 거실 유리창에는 맞은편 건물이 비치고요. 한낮의 눈부신 햇살과 무더위 정적을 조용하죠. 고요하고 쓸쓸한 걸 정적이라고 하지. 왜 다이빙하는 사람을 그리지 않았을까요? 만일 물에 뛰어드는 사람을 그렸다면 사람에 집중하잖아. 그치? 사람이 다이빙대에서 딱 점프해가지고 들어가는 순간을 딱 포착해서 그린다면 이거는 사람에 집중하는 게 되는 거지 소리에 집중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이빙대에서 점프해가지고 물 속에 딱 들어가면서 물보라가 탁 흰색 물보라가 튀잖아. 그거 어때? 사람은 안 보이니까 풍덩이라는 제목과 물보라가 튀는 걸 딱 듣고 나서 소리가 느껴지는 거지. 우리가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는 사람의 모습을 자주 봤잖아. 그 경험을 통해서 이거는 풍동 소리를 강조하고자 하는 그림이구나라는 거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자, 음, 다이빙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리지 않은 이유는 물에 뛰어드는 사람을 그렸다면 멋진 모습의 눈길을 빼앗기면서 풍동 소리를 듣는데 방해를 받았을 거야. 그래서 즉 풍동 소리에만 모든 감각이 집중되도록 사람을 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호커니는 우리가 상상의 귀라는 건 실제 들은 게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풍덩했을 때의 소리,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다이빙했을 때 소리를 알 수 있다는 얘기겠지? 풍동 소리를 듣기를 바란 것입니다. 상상력은 공감각을 자극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통해서 어떤 감각을 다른 감각과 연결지을 수 있다. 여기서는 시각적인 것을 청각적인 것으로 어때요? 치환하는 거죠. 이제 자, 여기 예시가 나와요. 예시. 데이비드 호크니의 풍덩이라는 그림과 김호득의 아라는 그림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색채, 그 다음에 구도, 기법, 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을 분석했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한국 화가 김호득은 아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라고 했을 때 소리가 들리는 그림을 뛰어넘어 소리와 글자, 그림이 하나가 되는 공감각적인 작품을 창조했대요. 예시죠, 일단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라는 그림은 한글 아 짜이면서 소리거든요. 그런데 왜 거꾸로 썼을까요? 왜냐하면 아라는 글자를 그대로 이렇게 썼다면 글자로 인식하는 거야. 글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거꾸로 써버리는 거죠. 먼저 화가는 왼손잡이다. 왼손잡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거꾸로 썼다라는 거고 두 번째 다음은 R을 바로 쓰면 글자로 익힌대. 방금 얘기했죠? 거꾸로 쓰면 그림으로 인식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그 손 쓰는 게 왼손잡이기 때문에 왼손잡이는 요게 편하겠죠. 쓰는 게. 그치? 두 번째는 요렇게 바로 써버리게 된다면 글자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림으로 인식을 안 한단 말. 그래서 요렇게 썼다. 두 가지 이유 얘기했어요. 거꾸로 쓴 아는 더는 글자가 아니라 선이나 모양, 먹의 짙고 옅음 등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그림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라는 글자가 아니라 이거는 그림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지. 아자를 고른데도 이유가 있대요. 한 글자는 형태로 보이기 쉽지만 두 글자부터는 단어의 의미가 떠오른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치? 아라는 글자를 한 글자 썼죠. 근데
한 글자라는 것은 어때요? 형태로 볼 수 있지만 두 글자, 아하, 만약 또는 아기 이렇게 해버리면 의미가 떠오르기 때문에 상상력이 갇혀버린대. 게다가 아자는 글자 자체도 아름다운 데다가 여기다가 밑줄 동그라미 강렬한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다. 아자는 아자를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 뭐예요? 형태로 두 글자 이상은 형태로 보이기 쉽기 때문에 한 개의 글자를 통해서 이것을 그림으로 인식할 수 있게 그래서 상상력이 풍부해질 수 있게 단어 의미가 떠오르게 된다면 상상력이 갇히게 되기 때문에 한 글자 그리고 글자 자체를 거꾸로 해서 상상력이 배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강렬한 감정을 표현했다라는 거고 사람들은 감탄할 때도 아, 탄식할 때도 아 하고 소리를 내잖아요. 아 소리를 눈에 보이게 한 비결이 궁금하다고요. 이응을 자세히 보세요. 자, 이응과 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따로따로 설명하고 있지, 그치? 이것도 일종의 분석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치? 글자, 요거하고 요것을 따로따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요 이응과 아를 따로따로 설명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글자를 이응과 아로 따로 자세히 나눠서 설명하고 있지? 그래서 일종의 분석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렇게 배웠니? 이 분석은 아마 안 나와서 말씀 안 했을 수도 있어. 음, 말씀하셨어?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왜 물어보냐면 학교 선생님이 문제 내는 기준이기 때문이야. 알겠지? 자, 허공에 떠 있는 데다 먹물이 짙거나 옅은 부분도 보이는데 아를 발음할 때 성대 울림이 생기는데 그 떨림 현상을 이렇게 거칠게 표현했다는 얘기야. 울림 현상을. 허공에 떠 있고 짙거나 짙은 부분이 보이고 옅은 부분이 보이잖아. 이런 것도 의도를 했다는 얘기야. 성대에서 울림이 생기는데 그 울림을 이렇게 두 가지를 활용해서 거칠게 표현했다라는 거지. 반면 아는 붓에 속도를 실어 단숨에 선을 그었대요. 아라는 소리를 낼 때의 강렬한 느낌, 그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아에 담았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김호득은 한글의 형태를 빌려 그림을 그리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 그림은 단순히 문자가 지닌 추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에 끌려 조형성 어떤 모양만을 빌려온 그림과 다르다. 내가 한글에 매혹된 것은 조형성과 상징성, 시간성, 공간성, 소리까지 모두 표현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한글로 창작하는 이유가 어때요? 문자가 지닌 추상적인 형태, 조형성만을 빌려온 어떤 모양만을 빌려온 여타 그림과는 다르게 조형성뿐만 아니라 상징성, 시간성, 공간성, 소리까지 다 끌고 와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한글을 갖고 와서 그림으로 그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누구나 어릴 적에는 공감각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인식한다는 얘기겠지. 어릴 때는 그 감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라면서 이러한 특별한 능력을 잃어버린다고 하는데 공감각을 되살리는 비결은 예술 작품과 가까워져라. 아, 이 사람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공감각을 갖자라는 것 같아. 그치? 공감각을 갖자. 결국에 공감각을 되살리는 비법은 뭐예요? 예술 작품과 가까워져라. 감각의 박물학이라는 책을 쓴 다이앤 에커먼은 공감각이 일반인들보다 예술가들에게서 7배나 많이 나타난다라고 말했대요. 이번 기회에 공감각적인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취미를 갖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치? 그래서 여기 나온 설명 방법은 죄다 다 설명했어요. 정의, 예시, 분석, 이제 정의, 예시, 분석 등 다양한 설명 방법을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감각의 박물학이라는 책을 쓴 다이앤 에커먼의 공감각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된다라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 인용.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 글이 설명하는 대상은 공감각입니다. 공감각이야, 그치? 공감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림 두 가지를 갖고 왔다. 요 두 가지는 어떤 설명 방법? 예시라고 보면 되겠어. 첫 번째 예시고, 요게 두 번째 예시입니다. 그치? 첫 번째, 두 번째 예시야. 자, 선명한 아크릴 물감 거칠고 매끄러운 붓질, 소리에만 집중하도록 사람을 그리지 않고 뭐만 그렸다? 물보라만 그렸다. 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기모드의 아 같은 경우는 아를 거꾸로 써서 글자가 아닌 여기다가 하나 더 적어주면 좋겠죠. 글자가 아닌 그림으로 보이게 하였다. 이거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는 아를 상상하게 하였다라는 거. 그치? 어. 자, 두 그림 모두 공감각이 잘 드러난 작품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글을 참고하여 이 글에서 사용한 설명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어요. 대상의 뜻을 밝혀 풀이하는 방법. 무엇뭐란 무엇이다. 이렇게 돼 있죠. 무엇은 무엇뭐란 무엇이다. 정의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예컨대 아까 대자를 엉뚱하게 썼어요. 그죠? 대라고 써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예컨대 예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예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 이런 말이 없어도 예시로 볼 수가 있는 거야. 알겠니? 그게 포인트야. 무엇에는 뭐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구기 종목에는 야구, 축구, 배구 등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도 일종의 예시인 거야. 예를 들어 예로 예컨대라는 표현이 없어도 예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지? 그 다음에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은 요거가 되겠죠. 요거는 뭐가 되는 거야? 비교고요. 요것과 요거는 차이점이 되는 거니까 대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됐니? 자, 아까 분류어 구분 설명했었어요. 자, 묶는 거는요, 분류고, 나누는 것은 구분이라고 했어. 그치? 나누거나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 여기 분류 구분이라고 이렇게 나눠서 지금 얘기가 돼 있지. 인과는 아까 뭐라고 했죠? 원인과 결과입니다. 원인을 앞에 적고, 그런데 이게 또 포인트가 있는 게 원인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어. 결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원인이 나오는 결과가 있어. 이따 뒤에 나오는 요 예문에 이게 있을 거예요. 자, 분석 아까 얘기했죠? 어떤 대상입니다. 추상적인 대상일 수도 있겠고 실제하는 대상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하는 대상, 요거는 머리, 몸통, 팔, 다리를 나눠가지고 또는 요소별로, 부분별로 나누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분석이라고 한다라는 거지. 그치? 분석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전거는 두 발 자전거, 세 발 자전거, 네 발 자전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준에 따라서 나눴잖아. 그럼 구분이 되는 거야. 근데 자전거는 뭐 핸들, 페달, 체인, 바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어, 이거 뭐니? 바퀴의 역할은 굴러가게 하고 이동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자세히 풀어 설명하잖아. 그치? 하나의 대상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면 그건 이제 분석이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여러 대상이냐, 하나의 대상이냐. 보통 그렇게 봅니다. 자, 공감각이란 무엇이다 라고 했으니까 정의고요. 데이비드 호크니의 여기 색채, 그 다음 기법, 그 다음에 구도라는 세 가지 거를 가지고 이 호크니의 그림을 분석했어요. 그치?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호크니의 그림을 분석했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써보자라고 했어요. 이게 공감각이 드러난 미술 작품의 풍덩에서 귀로 듣는 풍덩 소리를 눈에 보이게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온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다 설명한 거예요. 자, 이 글에 쓰인 주된 설명 방법은 정의, 예시, 또 뭐가 있었어? 분석이 있죠? 분석이 있었죠? 그치? 분석. 그다음 뭐 인용도 있긴 합니다. 인용이 있었죠? 어디 있었어? 여기 인용도 있죠? 여기 인용, 그치? 자, 봐봐. 감각의 박물학이라는 책을 쓴 다이앤 에커먼은 공감각이 일반인들보다 예술가들에게 일곱 배나 많이 나타난다고 말했어요. 이게 인용인데 이건 간접 인용이야. 그 사람의 어떤 내용만 갖고 왔잖아. 말의 핵심 내용만 갖고 와서 표현했기 때문에 간접 인용이고 그 사람의 말을 큰 따옴표로 해가지고 직접 똑같이 말해주는 거를 쓰거나 말해주는 것을 직접 인용이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다이앤 에코먼은 이렇게 하고 공감각이 일반인들보다 예술가들에게 7배나 많이 나타나요 라고 말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뭐야? 직접 인용이 되는 거지. 그치? 그죠?
자, 이것도 됐고요. 음, 여기 볼게요. 독도 주변의 해저는 수심이 얕고 평평한 대륙붕 지역이 발달해 있다. 대륙붕이 뭔지 알죠? 이러한 대륙붕 지역은 수심이 얕아 햇빛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광합성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자, 이것도 보면은 어,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플라크톤이 많이 서식할 뿐 아니라 수심이 얕아 물고기의 산란에도 유리하여 독도 주변에는 황금어장이 만들어진다. 요게 이제 황금어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결과가 되겠지, 그치? 원인은 뭐야?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플라크톤이 많이 서식한다. 이게 원인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수심이 얕아 물고기의 산란에 유리하다. 그래서 황금어장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치? 자,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플라크톤이 많이 서식한다. 먹이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수심이 얕아 산란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먹이랑 산란에 유리하기 때문에 황금어장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앞에 게 뭐가 되는 거야? 원인이 되는 거죠. 그치? 오케이? 근데 이것도 볼 수 있어. 또 한 측면으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 플라크톤이 많이 서식되는 이유는 뭐겠니? 대륙붕 지역은 수심이 얕아 햇빛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광합성에 좋은 조건이 있어가지고 플랑크톤이 많이 서식하는 거잖아. 이럴 때는 앞에 게 원인이 되고 뒤에 게 결과가 되는 거야. 이렇게는 안 배웠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고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아마 여기 나온 것만 그러니까 플랑크톤이 많이 서식하고 물고기 산란에 유리하여 황금 어장이 만들어진다. 원인, 결과가 되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배웠지? 어. 근데 한 단계 더 나가자면 요것도 원인이 될 수 있어. 요 밑에 게 결과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원인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 나오는 원인이 어떨 때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지? 자, 서양종은 우리 종은 서양종과 다르다. 서양종은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자주 보듯이 종 위쪽이 좁고 아래쪽은 벌어져 있다. 벌어져 있대요. 종 속의 쇠막대기로 종의 안쪽을 두드려 친다. 주로 높은 곳에서 매달아 놓기 때문에 가늘고 높다. 깡깡깡 이렇게 소리가 나겠지. 종의 몸통을 주로 황동으로 만들었으므로 누런색을 띈다. 우리 종은 거기에 상반되는 거니까 이건 뭐겠어? 사용법의 대조겠죠. 대조. 그러니까 서양 종과 우리 종의 공통점이야 차이점? 일단은 차이점만 여기 보이겠죠? 자, 보세요. 뭐 공통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보겠습니다. 몸통선이 부드럽게 내려오다. 아랫부분이 약간 오므라져 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종은 서양 종과 달리라고 했으니까 뭐야? 차이점이죠. 커다란 나무 막대로 종의 바깥쪽을 쳐서 소리를 낸다. 아까 보여줬잖아요. 그지? 음. 종을 치는 막대를 당목이라고 한다. 종 옆에 바로 옆에 매달아 놓고 우리 종은 땅에서 그리 높지 않은 곳에 걸쳐 놓기 때문에 종소리가 아래로 펼쳐돈다. 이건 뭐야? 종이 위에 있는 게 아니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은은하게 멀리 퍼져요. 딱 치면은 댕 이렇게 울린단 말이야. 그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굵직하면서 은은한 소리가 난다. 또한 청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푸른색을 띈다. 이거 공통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온 걸로 보이죠, 그죠? 일단은 차이점만 나왔으니까 이거는 우리 종과 서양 종의 차이점, 대조의 방법으로 어, 설명을 했다라는 거. 오케이? 자, 우리 독도 주변의 해저가 설명 대상이고요. 여기 황금어장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대륙붕 지역 발달 뭐 이렇게 쭉 얘기가 됐죠, 그렇죠? 여기 서양종과 우리종 대조, 인과 방법, 아까 여기 대조의 방법. 나올 게 뻔하지, 그치? 자, 인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대륙붕 지역이 황금어장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요 답은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 봐봐. 여기는 밑줄 쳐져 있는 게 여기부터만 돼 있어. 그치? 근데 대륙붕 지역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없잖아. 그쵸? 대륙붕 지역은 수심이 얕아 햇빛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강화성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플랑크톤이 많이 서식되고 황금어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이 요까지 원래는 있어야 되는 거야. 대륙붕 지역이 광합성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황금어장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요 앞에 게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어, 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학교 선생님께 요거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알겠지? 어. 요 위에도 원인으로 볼 수 있지 않은지. 그럼 결과가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대로 요게 되는지 요 황금어장 전체가 되는지. 알겠지? 이럴 때는 논리 구조상 수심이하타 햇빛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광합성에 좋은 조건이 있어서 플랑크톤이 많이 서식되고 그리고 산란에 유리하다. 그래서 결국에 황금어장이 만들어진다. 이건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분류, 인과, 분석 있지? 한번 읽어보시고 요 예문은요. 요거뿐만 아니라 다른 예문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정의는 무엇은 무엇이다. 뭐뭐란 무엇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 다음에 예시는 예를 제시하여 설명하는 방법인데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이건 예로부터는 옛날입니다. 잘했는데 김치, 된장, 간장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예로라는 말이 있죠. 근데 예로를 빼봐.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발효 음식이 발달했는데 김치와 된장, 간장 등을 들 수 있다. 예로라는 말이 없어도 예시잖아. 그치? 요거 그러니까 어떤 좀 미묘한 느낌이 있는지 잘 보시고요. 자, 비교 대조입니다. 진달래와 철쭉은 분홍색이라는 것은 비슷하다라는 건 뭐가 되겠어? 비교가 되겠지. 그지? 진달래는 꽃이 피고 난 뒤에 잎이 나는 반면 철쭉은 잎과 꽃이 함께 나온다. 이거는 대조가 되겠지. 오케이? 어. 자, 여기 앞에 거는 요거 앞에 거는 비교고 요 뒤에 거는 대조가 되는 거야. 자, 분류 구분. 자동차는 크기에 따라 크기라는 기준입니다. 크기라는 기준이야.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나눌 수 있고 용도에 따라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구분이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어.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는 크기에 따라 묶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분류가 될 수 있겠죠. 자, 인과 아까 얘기했고, 일식이 일어나면 하늘이 깜깜해지는 것은 달이 태양의 일부나 전부를 가려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뒤에 게 원인이겠죠. 앞에 게 결과가 되니까. 그치? 원인이 지 알겠지? 그치? 원인 결과 뒤바뀌어 있어. 아까 얘기했듯이. 곤충의 몸통은 머리, 가슴, 배로 나뉘어져 있다. 이거 얘기했던 거. 분석. 자, 일단은 123쪽까지 1차적으로 수업하겠어요.